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의 변호사를 초대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계신 송영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송영훈 변호사는 누구를 꼽아오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나오는군요. 이따가 좀 얘기하고요. 네.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제가 라고 말씀드렸던 건 똑같이.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왜 아슬아슬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는 점에서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럼 이번 주에 진 인물은 송영훈 변호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왜요?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복당 제의를 받고 검토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로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쳐서 다시 민주당까지.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철새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어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정치 행보 중에서 가장 진인물로 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입당 요구받고 주목받으니까 오히려 떴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현주 의원 어쨌든 집권 여당의 의원 자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결단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민주당으로 갈지 확정이 되진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정권 창출에 기여를 하신 분인데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으면 이런 좀 선택을 정치적으로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도 상당한데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번 주 진 인물은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윤 대통령이 그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진짜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신임을 거둔다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틀 만에 잘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공고해졌고 당내의 지지도 더 단단해졌고 또 당정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수면 위로 표출될 만한 가능성도 이제는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퇴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라운드가 저는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퇴 종용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인 근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답변입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거절할 대상이 사퇴 요구라는 어떤 종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상당히 칼을 벼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검사, 윤석열 전 검사 다 직권남용 이런 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다 했었는데 이 어떤 권한도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는 사퇴를 하라 마라 당무에 개입할 수도 없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 측면도 또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내가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뭔가 칼자루를 가지고 간 형국이 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 공천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하고 이게 이제 다 묘하게 얽혀가지고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분석하기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재 경선이 예정돼 있고 이미 마포 지역에 뛰고 있는 그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특정 비대위원을 그 현장에서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공천 룰이나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책 내지는 좀 절차적 잘못 이렇게 지적을 하고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부분에서는 한간의 여론이 워낙 이건 뭔가 사과나 뭐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에 어떤 실책 내지는 좀 궁지에 몰린
서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일승일패를 서로 겨루는 이렇게들 보는 시각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는? 저는 그런데 그 마포울 사천 논란은요. 사천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제 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마포울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그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고 불리는 곳이니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비대위원이니까 당 지도부죠.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용기 있게 소위 험지라고 하는 곳에 도전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소개시켜주고 그래도 인사하는 정도의 자리는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람 손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정하게 하려면?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최근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 룰상으로는요. 거기는 원래부터 단수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사전에 좀 교통 정리랄까요? 정지 작업이 미흡했던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일종의 실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고 그것은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그 김성동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좀 뭐 사과를 드린달지 뭐 이렇게 잘 풀어야 될 부분이겠죠. 되게 미숙했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이 공천 과정에서 과연 자법이 없을 것인가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좀 쏟아졌던 우려의 시선 고스란히 좀 드러났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해명 내용을 들어봐도요. 그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마포울 이러겠는데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생각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그때가 예비 후보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연히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거라는 게 수순인데 그걸 놓쳐서 여기는 비어 있는 지역구라고 생각해서 뭐 만세삼창을 하고 손을 들어줬다.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보면은 좀 미숙하다라는 평가가 드는데 다만 대통령실에서 사천 논란을 가져온 건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를테면 개항을 해서도 똑같은 광경이 벌어졌었거든요. 원희룡 장관. 거기에서도 원래 의사 출신인 정치인 계시잖아요.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개항을 문제는 안 삼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문제 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 앙뚜아네트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 거죠? 아닌가요? 네. 개항을에서는 정확한 워딩을 보시면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영남에 출마하면 영남에, 호남에 출마하면 호남에 가서 따라서 출마하겠다는 원희룡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포을하고 좀 구체적인 워딩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 김건희 여사에 관한 그 의견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 당정 이견이 표출됐던 것은 맞죠. 그러나 어쨌든 그 상경 열차 안에서도 또 많은 그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했을까요? 뭐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는 뭐 여러 가지 뭐 민생 대책 얘기했다는데 에이 설마 그랬겠어요? 뭐 민생 대책을 주로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대화라고 하는 건 꼭 같은 자리에 있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마쿠에서도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 같고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통해서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이견이 해소되고 조율이 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보도된 바로는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대담을 하면서 뭐 입장 표명하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또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대국민 사과 같은 걸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냥 가는 것도 하나의 카드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통령실이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이 같이 열차 타고 올라온 게 이번 주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가지 갈래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신년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방법, 또 제3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고 다음 주면 이제 1월 말이니까요. 다음 주가 되면은 최종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아마 유력하게 KBS랑 대담 형식을 할 것 같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질문지는 구성이 돼서 협의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언론사니까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거기서 당연히 현안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빠진다면 아니 이 기자 그걸 왜 했어? 라고 반론이 나올 테니까요. 예. 그러면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 힌트는 이미 나오고 제출됐던 대통령실에 견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몰카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거 사과하고 수용하고 하는 모양새는 상대 측의 정치적 노림수에 휘말리는 거라는 취지로 또 언급을 해요. 거기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난 움직임을 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 얘기 안 했다고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필요가 예. 있다. 그리고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다. 이 말만 했어도 사실상 정치적 철퇴를 맞은 거거든요. 사퇴 종용을 막 받고.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굳건해 보여요. 굳건하다는 또 하나의 징표는 일요일 날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 원내대표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정무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까지 보내서 비서실장은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게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입장 변화가 그 짧은 시기에 있을 거다. 그것도 어색하기도 하고요.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그 입장 그대로 톤 조절을 해서 그냥 국민께 네.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건 없이 그냥 최소한만 할 수는 있을 정치 것 같아요. 공작과 네. 몰카다라고 하는 점만 지적하고 말 거라고 예상한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장유민 변호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제발 그렇게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예. 사과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총선에 써먹을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 정말 공학적으로 그리고 셈법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분들이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정말 근거 없이 들깨처럼 정치적 공세만 이어간다면 민주당 선택 못 받을 겁니다. 이게 국민적인 궁금증, 의문, 아니 어떻게 여사가 명품백을 받지? 이 물음표에 대해서 마침표로 답변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총선의 미래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여기에 편승만 하려고 한다면 국민 선택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 변호사는 결론이 어떻게 날 거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일단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다라고까지는 설명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 일단 장 변호사님 말씀은 상당히 좀 민주당은 희망사항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예. 그 제 생각에는요, 이건 국민 이기는 정부가 없죠.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보여야 되고요.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다 정보를 파악했고 보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서 그 결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다툼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 보도들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벌써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과의 1라운드 다툼에서 미래 권력이 승리했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거예요? 단정하기는 조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진 않아요. 그 한 장면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자 질문에 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사실 거짓말이죠.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걸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본인의 의사를 철회할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스탠스를 좀 민심 위반이 상당한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너무 집권 초반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세라는 게 국민의힘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다 의원들은 대통령한테 줄 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예.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고요. 당정은 어차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잘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국민들 보시는 데서 표출이 됐죠.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를 보면 사실 당내 입지는 굉장히 탄탄해요. 제가 여론조사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갤럽이 이번 달 23일부터 25일까지 그 자체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사 결과에서 보면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의 89%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52%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답변했거든요. 네. 한국갤럽이 여기에 부연 설명했는데 이게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내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키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합의된 그런 견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다 현재 권력 저는 그런 표현부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을 자꾸 나눠가지고 대통령의 편에 설 거다. 이거는 그냥 약간 호사가들의 방담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당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고 그러니까요. 총선은 7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다투면서 미래 권력이 이겼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왜 근데 그 표현만 쏙 빼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권력이냐 하는 거는요. 또 지금 대선은 한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당 지지자들에게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가 더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 방금도 그 소개한 자료도 그렇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윤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낮아요. 네. 그 얘기는 엄마 아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이 상당히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잦아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예. 이게 일종의 선거 전략이다. 그런데 그 전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실현해 주는 게 전제였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시금.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옥nep할 때는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걸 거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잘 이 부분 정리를 하고 대통령실도 워낙에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방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본인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상당히 가깝다는 저희 언론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상당히 두 사람이 긴밀하게 교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새를 구축해 나오고 이런 과정 중에서 대통령의 전면 등장 이게 총선에 어떤 여파로 미칠 것이니 그리고 공천권이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할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아직까지는 그래요? 실권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송 변호사의 해석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 이제 방금 장 변호사는 한동훈의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그 자기 정치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그렇죠. 이기기 위한 정치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표현을 쓰고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이번에 어찌 보면 각본 짜고 한 거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화난 척 물러나라라고 하는 척했고 그거 거부하는 척하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좀 차별화하네 이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걸 한 거다. 맞아요? 그 이준석 대표는요, 자꾸 그런 그 삼국지식 발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 지나치게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속 대련이면요, 굉장히 이게 신뢰가 되는 표현인 게 그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분이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누가 불이라도 질렀다는 겁니다. 아이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게 혹시 두 분이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그 참사 현장에서 두 분이 만난 이후로는 그런 추측성 언급은 자제해야죠. 그리고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은요.
양자가 모두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긍정평가는 상당히 압도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그것에는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속 대련이면 두 분 다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총선에서 이기면 윤 대통령도 얻는 게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제 기사가 취재를 해서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요. 예. 대통령이 일단 굉장히 경로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땐 아쉬운 점이 있다. 대통령이 상당히 경로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그 3자 대면에서도 이거 사퇴 종용하라는 식으로 감정이 막 좀 치다르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측근에게 나 4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내 인생 꼬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걸 잘 종합하고 또 이런 여러 재반 상황들 이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 정해진 수순은 대통령실에서 전격 수용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출로가 열렸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인 위험도를 감노했지만 큰 실익은 없는 채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짜고 친다라고 보기에는 양 당사자 측이 당과 이 정부가 너무 격돌했기 때문에 이 약속 대련이라는 분석에는 공감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도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판을 좀 잘못 읽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해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무리를 짓느냐 요걸 봐야 이제 알겠네요. 네, 그게 정말 칼자루가 이제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칼자루가 아니라 같습니다. 공이 넘어간 거죠. 공이요. 네. 1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큰 추위 없어서인지 지난 주말보다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지방 방향 정체가 긴 가운데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본격적인 정체는 충청권에서 시작되는데요. 목천부터 옥산 부근까지 총 27km 꽉 막혀 있고 이후 남청주에서 신탄진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더욱 혼잡합니다. 서울 쪽으로도 사고 있는데요. 매송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현재 매송 휴게소부터 여파받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에서는 5km, 또 오창에서 서청주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강원도로 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밀리고요. 강원권에서는 새말부터 둔내터널 사이 17km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은 초월터널 일대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어떤 말입니까?
저는 어제 그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의 라디오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토론 끝날 무렵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주 나쁜 발언입니다. 이거는 노인 세대 전체에 대한 일종의 낙인 찍기, 그 세대 갈라치기 의도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아무려면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슨 그 무임승차를 이용하면서 전부 어디 경마장이나 이런 데 다니려고 무임승차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아주 나쁜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정말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개혁신당에서 혹시 이 라디오 듣고 계시면 경마장역에 매일 그 무임승차하는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그게 전체 무임승차 중에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리고 나머지 도시철도까지 포함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정직하게 좀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현미 변호사는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제가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급을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라는 반문에 상당히 실망감을 사실 해서요. 가장 최근의 발언이죠. 예, 가장 최근의 발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스탠스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어서 좀 2주에 한 단어로 좀 꼽아왔습니다. 네, 네. 꼽아요. 장 변호사는 계속해서 사과 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진 아니 않습니다. 이거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지금은 이제 공개적인 어떤 이견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 공을 넘겨놓고 이제는 좀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오늘이 1월 27일인데 설 연휴가 2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 중에는 뭐 어떤 방향으로든 가닥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사과해라 이렇게 당이 공개적으로 종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을 넘겨놓고 대통령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 제가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를 확대 해석해서 네. 그러면 사과하라고 말조차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송영훈 변호사의 그 점잖은 분석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공이 확실히 넘어간 이상 네. 거기에 또 뭐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제발 그래서 사과 안 하길 바란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이게 출입 기자들이 물은 거거든요. 네, 그럼 예. 출입 기자들은 얼마나 이걸 업으로 다루는 분들입니까? 근데 출입 기자들도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 워딩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스탠스를 밟아간다라고 이해를 주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니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라고 하면서 이게 또 한 발 주춤 물러나나? 왜냐하면 정말 한 발짝도 아니고 반발짝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가 이 정치적 소란을 겪고 나서 그러면 발을 내딛었느냐? 아, 이 발을 약간 철회하나? 라고 보여주는 약간 아쉬운 행보여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 사건도 좀 언급을 해봅시다.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사건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1월 달 들어서만도 이재명 대표의 피습 또 배현진 의원의 피습 이런 일이 연달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빨리 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경호도 좀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권이 좀 많이 돌아봐야 되는 게 그 여야가 계속 그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지금까지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국민들께도 많이 전이 됐고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어떤 뭐 증오 발언을 중단하겠다는 여야 공동선언이라도 좀 채택을 하고 맞아요. 예, 양당에서 좀 본보기로 좀 심한 말씀하시는 분들 좀 징계도 주고 뭐 퇴출도 시키고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저는 근원적으로 정치권에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송 변호사님 진단에 너무나 공감이 많이 돼요. 극과 극으로 치닫고 혐오 정치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면 그런 단어, 언어, 태도, 정서가 일반 유권자들과 시민들에게 퍼지면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정적, 적, 가상의 적이라고 규정하면 제거해도 되는 게 오히려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그래 보이는 국면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배우거나 점검하지 못하고 넘어와서 그 후과를 이렇게 정치인들이 치르는 측면이 있구나 안타깝습니다. 네. 제발 또 다른 모방 범죄나 뭐 충동 범죄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뭐 요 얘기는 그 두 분의 말씀 한마디씩 듣는 걸로 정리하고 네. 신당들 움직임 좀 봅시다.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 이준석, 양향자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분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또 미래대연합 이쪽은 지금 아직 뭐 논의가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그 개혁신당까지를 합하는 빅텐트를 치자와 빅텐트는 어렵다와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빅텐트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요. 제3지대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죠. 텐트는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는 큰 집을 짓자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큰 집을 지으면 그 집의 로열층에는 누가 들어갈까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뭐 당선될 수 있는 순번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3지대에서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갈등 요소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만 할 거면은 본인 당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개항을 해 출마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남의 당 대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굉장히 실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3지대 빅텐트가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조금 뭐 여론 지형에서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나가는 측면도 있고 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그 불쾌감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정치를 장난하듯이 네. 던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태도. 그러면 사실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인적 결합을 하는 건데 감정이 서서히 상하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또 창당을 할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본다. 빅텐트 우리가 한 울타리에 들어갈 시간도 지났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여유 있다. 설 전에 우리가 빨리 텐트를 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예. 뭐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데라고 해서 이건 단순히 정치적 견제구를 날리는 것인지 아니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인지 본인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점점 서로 간의 생각과 공유 지점을 멀고 흐릿하게 해주는 행보를 하는 측면은 또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합치는 건 양측에서 100% 우린 합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합쳐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나와서 만든 미래대 연합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게 참 이상한 게 엊그제까지 민주당에 같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누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와서 제3지대에서 우리 이렇게 뜻을 같이 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것이며 그분들은 예. 당연히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서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이게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근데 분기점은 저는 양당의 공천 작업 그 후폭풍 후유증에 따라서 이 제3지대가 또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준석 전 대표 추진하는 당과 이낙연 전 대표 추진하는 당까지 다 하나로 합쳐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한 것은 그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개혁신당이 국회 현역 의원이 지금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 소통관을 예약하려면은 현역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한국의 희망에서 여러 번 예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양양자 의원실에서 계속 예약을 해줬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는 합당을 많이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일부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금 제3지대 쪽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야 공이 지금 한 30%대 초중반 정도밖에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제3지대 뭐 20%한 중반까지 거론되는 그런 것까지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렇게 되면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좀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어도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민주당을 이번 총선에서 찍겠다라고 직접적으로 표심이 그러니까 옮겨가고 있는가 그런 지표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누가 지금
버티고 있는가, 누가 생겨났는가, 그게 이준석 신당인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의 당원 분포도를 보면요. 20대, 흔히 말하는 2대남들이 많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 4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50대도 상당하고요. 그러면 이 30, 40대, 50대 주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봤던 연령층의 당원들도 많이 가져간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어 보여서요. 이 부분을 민주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봤을 때 이건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될 그렇죠.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개혁신당이 보수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우리는 담아가되 보수를 개혁하겠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에 잡음이 생기거나 뭔가 불복종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제3지대 신당에 넘어오기에 상당히 유리한 그 플랫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숨기지 않고 있고요. 이삭죽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알곡일지 그냥 나달일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알곡을 주워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새 분리기에 성공까지 하면 이거는 어떤 또 정치적 폭발력을 보여줄지. 그래서 양당의 공천 작업이 다 마무리되는 2월 이후를 하나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심지어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 하는 신당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한테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신당마저도 국민의힘의 마이너스보다 민주당에도 마이너스가 돼 우리가 더 크다.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하세요?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요, 그 이삭죽기 해봤자 그걸로 성과가 날 걸로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에 아주 비슷한 선례가 있거든요. 그 2000년에 민주국민당이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회창 총재가 주도한 한나라당의 개혁 공천이 있었거든요. 대단히 그때 영남 물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순 전 한나라당 총재, 김윤환 전 신한국당 대표, 또 박찬종 전 대선 후보, 이기택 전 대표, 이수정 전 총리, 문정수 전 부산시장 이렇게 정말 쟁쟁한 분들이 그 민국당을 창당해서 나갔어요. 무지개 대연합이라고 불렸던. 아니 무지개 연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무지개 연합은 홍사덕 전 의원이 만들려고 하셨던 아, 거고, 그럴까요? 예, 이거는 그 김윤환 대표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때 이 쟁쟁한 분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면서 영남에서만 30석 얻겠다 호언장담을 예, 하셨어요. 예. 그리고 현역 의원 8명 그리고 전국구 탈당하면서 의석을 그 의원직을 잃은 분 2명 이렇게 하고 10명 정도가 그 가담을 하셨는데 최종 결과가 2석이었습니다.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을 정말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이 이삭죽기에 매달릴 게 아니고 본인의 아젠다를 선명하게 해야 저는 가능성이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아무튼 약간이라도 그쪽이 세력을 좀 얻는다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냐 민주당에 불리하냐. 거기서 지금 장유미 변호사는 민주당에 좀 더 불리한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민주당에 정말 불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이쪽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겠죠. 그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0억 원을 다 국고에 반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신당이 겨냥할 수 있는 지점은 그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도덕적인 논란 이런 것에 많이 실망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제3지대 논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그런 프레임을 갖고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으로 나가면은 예. 오히려 지금보다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호남에서 일정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그게 수도권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이낙연 신당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송 변호사님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잘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주 코치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시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정치 분석가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에 최근에 이 충돌, 갈등, 그 다음에 또 이게 수습되는 과정 이런 거 등등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이 최악이고 앞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민주당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카드도 전혀 없고 붙잡을 카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가려면 빨리 좀 나가라는 식의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자세로 어떤 카드를 써서 지금 총선이 결코 녹록치 않은데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탈당파가 있고 탈당 예비군들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탈당 러시 아니면 분당으로까지 가는 흐름이 감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안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분들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으로 치르는 선거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당 밖으로 선뜻 나가서 내가 뭔가 모색하기에 좋을 것인가, 내 정치적 입지가 열릴 것인가는 조금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본인의 이해관계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서 뭐 우르르 나가거나 이런 흐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도 이런 점이 있고, 다만 내부에서 계속 이를테면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왜 출당 조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상한 거죠. 자당의 의원이 당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징계를 하고 출당을 한다? 이것도 되게 모순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만큼 감정의 앙금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통합하지 않고 한데 모이지 않으면 민주당 이번에 총선에서 상당히 표를 많이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 총선이란 건 대통령의 어떤 여론, 그 심판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국회와 정당에 대한 평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지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일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모색하면 없는 카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인 상상력과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당 안팎에서도 여러 아이디어와 뭐 생각들, 구상들이 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아마 뭔가 또 총선의 이 흐름을 보다가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되거나 이런 시점이 온다면 여러 카드를 좀 내보일 수는 있겠죠.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것만 말씀 안 하시고. 저는 떠오르는 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면은요, 과감하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현재 민주당에 발생한 여러 논란을 돌파할 만한 카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의 불출마? 대표직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불출마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천과 공천 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위험수위에 와 있냐면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 조어가 나올 정도면 위험수위에 온 겁니다. 이게 그 2008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나라당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고소영이라고. 그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다음에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에서 그 노이사라고 하는 또 조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화여대, 486. 그러니까 이런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 되면은요, 상당히 공천 논란이 그 위험수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나는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내가 불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천 룰은 나를 위해 세팅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제가 딱 그게 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이거는 뭐 통용되는 조어라기보다 하태경 의원이 거의 만들어낸 거에 가까워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뭐 측근들, 의원들, 김영진 사무부총장이나 언론에 나와서도 여러 가능성을 언급을 했던 사실이 있죠. 뭐 불출마든 뭐 여러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열어놓고 정치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아무튼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 그 이전부터 국민의힘발 정치 뉴스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최근에 윤 대통령과의 갈등 등등까지 이르기까지 뉴스도 많고 뭐 반전도 많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뉴스가 누구 나갔다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력, 그리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반전 카드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점, 그 점은 뭐 두 분께서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였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의 변호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추가열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함께 듣죠. 안녕히 계십시오. Stay